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9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일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학부모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재령 도담도담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소장 연결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와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진 거죠. 낮에도 영하 기온은 계속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8.6도, 습도는 35%.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대구 광주 4도, 강릉 6도, 부산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청취자 여러분은 초등학교 입학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 대부분은 국민학교 시절에 입학하셨겠죠. 정확하게 그날의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뭐가 뭔지 몰라서 왠지 떨렸던 기억이 흐릿하게 납니다. 어제 서울 지역 560개 공립초등학교에서 2019 학년도 신입생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예비 소집에 참여한 학부모들, 그리고 또 예비 소집을 곧 하게 될 학부모님들 모두 내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대견스러우면서도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나, 산만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아이 입학을 즈음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오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인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미리 가본 초등학교 얼마나 준비되었나의 저자인 유재령 도담도담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이제 예비 초등학생들이 미리 학교에 가보는 날이었는데요.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많이 긴장하겠죠? 아, 그럼요. 예, 많이 긴장되는 국면이고요. 예.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이들을 물론 교육도 하지만 보호를 해주는 비중이 좀 더 컸다면, 초등학교는 아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 욕구를 좀 조절하고 규칙을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일이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일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아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긴장을 많이 하고요, 부모님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방과 후에는 뭐 학원도 가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역시 유치원에 있을 때보다는 부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선행학습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뭐 미리 네네. 공부시키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놀도록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아이들의 이제 심리적인 성장들을 고려한다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참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7세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은 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죠. 7세랑 6세 때 내가 놀이했던 경험과 조금씩 배워갔던 경험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놀이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상상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껴보고 감각 운동적인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자연스러운 기회이기도 하면서 인지적으로는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는 게
이제 유치원식의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예. 하지만 너무 놀이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구조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에 대한 연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려는 신호들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을 이제 좀 지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뭐 책을 펴놓고 꼭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것을 푸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이에 6세 반 아이들이 길을 엄마랑 가다가 간판을 보면서 엄마 저게 뭐 빵집이라고 써 있는 거야? 뭐 소아과라고 써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한글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주변에 눈에 띄는 물건이나 장소가 무슨 단어로 읽어지는지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생활 속에서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어느 날 아이들이 형이나 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습지 같은 거, 그 교과서 이런 거를 부러워해요. 아하. 그래서 나도 저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공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네. 그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조화된 학습을 시작을 하는 거지, 그 6세 상당수 아이들은 그냥 놀이 속에서 막 그걸 습득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놀이 따로 학습 따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우려는 욕구가 일단 아이한테 나오는지, 근데 그게 글자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군요. 물론 학습과 전혀 관련 없는 놀이 시간들도 충분해야 되지요. 예. 네, 그러나 조금씩 학교를 고려해서 얘가 배우려고 자발적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그거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놀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 자발적인 배움의 어떤 타이밍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아하. 그러면 너무 놀아서 바로 학교를 갔더니 다른 애들은 알림장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알림장을 못 쓰고 있다. 예. 다른 애는 자기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정확히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거를 못 쓰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이 거기서 확 꺾여가지고 그렇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급하게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6세, 7세 때부터 점진적으로 했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잘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균형을 잘 맞추면서 아이가 학습 의욕을 보이는 그 시점, 그런 행동을 잘 파악했다가 그때 지원을 잘 해줘라. 아이한테 관심을 이제 많이 쏟으면서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입학 전에 뭐 한글, 구구단, 뭐 이 정도가 선행 학습이었어요. 뭐 글자 읽지 못하거나 구구단 못하는 친구는 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뭐 입학 전부터 영어, 음악학원, 뭐 운동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죠.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국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이제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일단 한글 모국어가 충분히 뭐 듣기, 말하기, 뭐 읽기 이런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뭐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것,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다녀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인이 없다면 괜찮지만 일부 아이들은 그 모국어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학습을 함으로써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영어에 대한 욕심을 조금 접으시고, 우선은 모국어 환경에, 그러니까 모국어 학습에 조금 더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1, 2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영어를 뭐 못하게 되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관찰을 해도 모국어를 충분히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더 유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영어를 먼저 가르친다든지 혹은 동시에 가르쳐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모국어, 우리 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소장님 저서를 보면은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보다 쉽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르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식의 놀이, 어떤 식의 교육이 가능할까요? 예, 이런 것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사인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항상 먼저 배우는 게 리스닝, 듣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언어가 듣기, 말하기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쓰기로 넘어가는 그 순서는 모두 공통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는다는 거는 1살, 2살 때 아이가 말을 못해도 엄마가 실컷 말을 많이 시켜주시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표현 언어가 발달할 때 말하기를 폭발적으로 막 하죠. 그렇게 2, 3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글자라는 것을 읽으려 하고 쓰려고 할 때 이 과정이 이제 몇 년간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감각 운동적 방식을 충분히 이제 접했느냐예요. 그게 뭡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각적으로 들었냐, 시각적으로 충분히 보았냐,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이미지를 그려보고 그것을 다시 입으로 말해봤냐. 예. 그 다음에 다시 그 머릿속에 넣은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다시 써봤냐. 아하. 근데 하나의 예를 들면 쓰기는 갑자기 어느 날 공책을 들이밀고 너 이 글자 써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쓰기라는 게 본 것이 많아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손가락의 어떤 협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놀이 속에서 뭐 가위줄도 열심히 해봤고 색종이도 열심히 접어봤고 뭐 블럭도 열심히 만들어봤고 모래장난도 많이 해봤고 하다못해 엄마 수건 갤 때 나도 따라서 개봤고 엄마가 쟁반 들고 갈 때 나도 쟁반 들고 가봤고 그 다음에 작은 주전자, 그러니까 아이가 들 수 있는 작은 주전자에서 내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봤고 사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손을 조절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이가 힘들까봐 그런 거는 안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가 공부를 안 할까봐 그런 감각 운동적인 놀이를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어떤 노트로만 쓰기를 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아하. 내 몸에서 감각 운동에서는 쓰기를 할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 놀아야 된다는 거는 단순히 애가 원하는 것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 속에서 아이가 그 몇 년간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즐거운 상황에서 발전시켜 왔느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 아이들은 어느 날 내가 글자에 관심을 갖고 쓰고 싶어지고 이럴 때 충분히 쓴다고 봅니다. 저희가 네. 관찰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 장난감 같은 거 보면은 한글을 이용한 뭐 장난감 퍼즐이라든지 네. 카드 같은 것으로 노는 것처럼 공부하는 그런 것이 많은 그 이유였군요. 네, 근데 네, 요즘에는 뭐 예전에 책을 위인전 세트를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많이 읽도록 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쓰기 때문에 교육법 자체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네네. 책을 잘 읽을까요? 뭐 읽는 것은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이든 책으로 읽는 것이든 뭐 어떤 면에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네. 네, 스마트폰이 아무리 이제 대중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에서는 내가 오감각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시각, 청각, 그다음에 이런 거 위주로 쓰기는 하지만 손의 감각, 내가 촉각적인 거라던가 손을 이렇게 조절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놓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물론 중요한 기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다른 좀 더 원래 예전 놀이 방식의 것으로 하는 것들도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오감 발달을 위해서 뭐 손으로도 여러 가지 만져보고 뭐 만들어보고 그렇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뭐 영상 틀어놓고 뭐 교육인 것처럼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그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은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한 균형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수학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12년을 배우는데 이제 시작하는 첫 단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전에 생활 속에서 놀이 속에서 아이가 이런 기반이 될 만한 것들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예. 그것을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숫자의 이름을 알려고 하고 그다음에 숫자들이 어떤 순서로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이게 이제 수의 서열화라는 개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가 갖는 양과 뭐 5가 갖는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수의 이름, 그다음에 수의 서열화, 그다음에 수의 양 개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 아이들이 뭐 덧셈을 한다거나 뺄셈을 한다는 것이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수의 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에 어떤 자연스러운 교육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쌀을 씻을 때, 예. 뭐 검정 콩을 꺼냈는데 아이들이 나도 만져보고 싶어 뭐 이럴 때 어머니 이제 저리가 뭐 이렇게 막 쉽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너 만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몇 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아이가 그거를 식탁 위에다 놓고 사실은 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6,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걸 혼자서 자연스럽게 세도 상관이 없고, 아이가 이렇게 센 거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거죠. 1숫자 밑에는 하나고, 뭐 2숫자 밑에는 콩이 2개고, 3숫자 밑에는 3개고, 이거는 뭐 콩이 아니라 다른 도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눈으로 내가 3이라는 숫자에는 저 양만큼 들어가 있고 5라는 숫자에는 저 양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연산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 가지 기초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인가를 점검을 하신 후에 그거에 맞게 이제 연산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뭐 수학이라든지 한글 공부 일단 학교에 가고자 하고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내가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건 지금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대화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7세가 되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이제 학교 형아가 될 거다, 초등학교를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이제 곧 형이 될 거야, 언니가 될 거야 그럴 때 굉장히 그러니까 반가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조금 힘든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내가 성장한다는 것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미리 데려가서 이렇게 뭐 공간을 좀 보여준다거나,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선배들의 얘기.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너희 언니가 초등학교 갈 때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걱정하던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 예. 그리고 어떤 긍정적 측면들. 뭐 계단이 너무 높아 보여서 올라갈 때마다 힘들까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되게 재미있고 오히려 달리기 실력이 늘더라.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예. 엄마 생각에는 너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아이의 성장 속도라던가 아이를 믿어주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들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네네. 그 동네 또래 아이들이 뭐 한두 살, 3살 차이 나는 아이들이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노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같이 놀던 형 누나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부모들이 혹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면은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줘야겠군요. 그렇죠. 네. 뭐 미리 학교에 가서 학교 모습을 구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아이들 뭐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조용히 있고 뭐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당부를 했는데 그걸 이제 듣고 자란 학부모들이 또다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학교가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 행동을 하면 긍정적 결과가 올 수 있고 사실은 부정적 행동을 하면 부정적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조금씩 더 많이 인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너가 선생님을 열심히 쳐다보면 의외로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너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네가 이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측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사실은 이제 주의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여러 분류로 나뉘어져요. 또 이게 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이 한 달 정도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해줬을 때 정말 아이가 노력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 집중할 때 그 사람 얼굴을 열심히 보고 그 사람이 말하려는 걸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의 노력만으로도 사실 주의력이 점점 좋아지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를 하루하루 가고 1시간 집중하고 집에서 간단한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주의력을 유지해보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연습의 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아이들은 주의력이 점차 좋아지고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조금 아이들이 이제 주의력이 불안정하긴 한데 예. 1학기를 지나면서 괜찮아지면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이제 주의력이 생겼는데 우리 아이만 더 심해진다거나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에게 좀 의논하시는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하고 쉬는 시간 구분을 못해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창밖 내다본다든지 갑자기 일어나서 뭐 장난감을 만지러 가다든지 이런 아이들 계속해서 뭐 한 학기 정도 지켜보았을 때도 차도가 나아지지 않으면은 어떤 게 좀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거는 되게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고요. 그런가요? 일단 좀 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보통 종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종소리가 청각적인 자극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호구나라는 인식이 아이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A라는 놀이를 쉬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종을 침으로써 이제 국어 시간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예전에 몰두하고 있는 자극을 빨리 접고 새롭게 들어오는 자극을 딱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필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를 전환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구분하는 아이들은 주의력이 괜찮은 아이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주의력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서적인 부분의 요인들이 또 같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접는 아이들은 욕구 제한 능력이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입학할 때까지 이 욕구 제한 능력이 잘 키워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나 지금 쉬는 시간에 A라는 놀이가 재밌는데 왜 나 지금 국어 해야 돼? 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욕구 지원 능력이라던가 내 아이가 혹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을 좀 잘 견디고 해소하는 능력이 있는가도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 미워 이런 마음도 들면서 더 선생님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던가 본인 마음에 일어난 좌절감이나 분노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가를 간다던가 교실로 나간다던가 교실 밖을 나간다던가 이런 이제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런 정서적인 능력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학교 생활의 부담이 느껴지더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즐겁고 친구들 만나는 게 재밌다면은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 기억도 그렇죠.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관계가 좋습니다. 네. 근데 선을 넘는 행동이 있는지만 좀 어머님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학년 때 일어나는 이제 대표적 사례들이 짝을 툭툭 치는, 자꾸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툭툭 치는 아이, 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이, 짝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갖다 쓰는 아이.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만 어머님들이 좀 더 적절한 훈육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령 도담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로 기존 주민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집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 마을 활력소 등을 활용하는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인 온종일 돌봄센터는 올해 30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3배 많은 2,00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 얘긴데요. 인천시는 이런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면산 사락에 있는 서초 성뒤마을에 94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뒤마을은 지난 196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수십 년간 난개발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곳입니다. 인천시가 구도심의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곳곳에 색깔을 입히는 색채 디자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바다와 강화도 참성단, 소래포구 등 자연과 문화유적으로부터 얻어낸 10가지 색을 대표색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성과 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간 성과 공유제란 기업끼리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면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잠깐 얘기했지만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지개 색깔처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니 텔벗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초 뒤에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짚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위에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 지난 연말에는 한파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 가구에 대해서 424개 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집중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박동석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 복지과장 연결해서 긴급 복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형 긴급복지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4년 12월 달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법이나 제도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 보장을 못 받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서울형 긴급복지는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서울형 긴급복지는 크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기타 비용에는 난방비, 장제비, 해산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겨울에는 저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일용근로자나 거리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건설 현장의 일감도 좀 줄어들고 거리에 다니는 분들도 적고 하다 보니 그 수입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가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도 100만 원. 그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자주 발생하는 수도 배관이 이제 얼거나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100만 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해놓고 계십니까? 네, 이 지원 대상은 이제 사실 통계청에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중위소득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저희 서울형 긴급복지는 가구별 중위소득의 85%. 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3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재산 기준액을 1억 8,900으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뭐 네.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 이게 이제 기준 원칙인데 사실은 긴급성이라는 것이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복지 플래너가 현장을 방문해서 기준을 초과하고는 있지만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겨울철에 훨씬 더 생계 유지나 이런 거 하기가 힘들어지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겨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뭐 1년 내내 지원하시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체 이제 이 서울형 긴급복지 혜택을 받으신 가구가 16,8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중에 생계비 지원 받으신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 8,021가구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 중에 뭐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은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생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반증한다는 얘기죠. 예. 예, 직접 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신고조차 못하는 분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 이걸 그렇습니다. 통해서도 예. 또 발굴해내고 예. 그래야겠군요. 꼭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저희 뭐 방문간호사나 복지 플래너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 어느 분이라도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찾아서 방문을 해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산콜센터 120 혹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재판이 내일 열리죠?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지사 취임 이후에 각종 의혹이 난무했었는데 그 중에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이번에 그 재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보건소장 등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예. 또 파크뷰 아파트 분양 사건 도중에 있었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지사 측은 우선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친형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정신질환자의 그 범행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함께 부각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 지자체장이 강제 진료 등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자체는 이 지사가 아닌 친형 가족이 주도했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그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건소장 등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친형을 강제 입원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해당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그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느냐에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말고도 재판을 받는 지자체장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사 말고도 모두 4명의 시장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 우선 어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있었습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미 2명이 구속된 바 있는데요. 백 시장의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아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예.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재판도 내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리는데요. 엄 시장도 지방선거 전에 정당 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수미 성남시장도 오는 29일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대로 은 시장은 성남적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우석재 안성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공판도 오는 18일에 열리고요. 김상돈 의왕시장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날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반짝추위가 찾아왔는데 올겨울에 수도권에 눈이 적게 내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 겨울에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눈이 아주 적게 내린 상태입니다. 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번 겨울 수도권에 눈이 내린 날은 3일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11월에 첫눈이 비교적 많이 온 것을 제외하면 거의 눈이 쌓이지도 않았는데요. 네. 거의 흩날리는 정도의 눈이 내린 셈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12월부터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이 보통 19일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달에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기상청의 장기 예보라서 수도권에서 올해는 유독 눈이 적은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 적게 내리면 봄 가뭄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그렇죠. 겨울철 눈이 적으면 봄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다행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의 저수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경기 지역의 339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균 9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강수량이 많아서 저수율이 아직 높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봄 가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음 달까지도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으면 봄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눈이 더 오길 바라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Dicen que por las noches no 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네, 2019년 1월 9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차벨라 바르가스의 쿠쿠르쿠쿠 팔로마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